밤 공기가 축축했다. 박춘복은 흙 묻은 작업복을 벗고 작은 선풍기 앞에 앉았다. 오늘은 논밭 매매 계약을 내일로 앞둔 날이었다. 작은 방 안은 습하고 조용했다. 장영희는 마룻바닥에 앉아 두 손에 도장을 쥐고 있었다. 30이 넘도록 번듯한 직장 하나 못 가진 도훈이가 유학을 가고 싶다며 편지를 보냈던 게 2달 전이었다.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지만 고개를 숙인 아들의 뒷모습을 보고 결국 입을 다물었다. 그날 이후 부부는 논밭에 알아봤다. 40평 남짓한 논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땅이었다. 춘복은 논을 팔 생각이 없다고 했지만 영희는 말했다. 그럼 우리 아들 평생 이 마을에서 고개 못 들고 살아요. 도훈은 유학원 상담을 마치고 급히 달려왔다. 계약서엔 보증금 액수와 송금 계좌가 빼곡했다. 아들은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유학하면 분명 성공할게요. 그리고 꼭 모실게요. 두 분이 고생 안 해도 되게 해드릴게요. 영희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싶었다. 아들이 보내온 서류를 보고 한글은 잘 못 읽지만 인감 도장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춘복은 그런 아내의 손등을 조용히 감쌌다. 이제 와서 뭐라 해봤자 이미 마음은 기울어 있었다. 계약서를 복사해 둔 봉투를 봉해두고 춘복은 괜히 집 앞 장독대를 둘러봤다.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른 채 손으로 뚜껑을 닫았다. 이 집도, 이 마당도, 이 장독대도 곧 남의 것이 될 거라는 생각이 가슴 깊은 데서부터 밀려왔다. 밤이 깊어졌다. 영희는 방문 틈으로 들어오는 달빛을 바라봤다. 자식 하나 똑바로 키워보겠다고 살아왔던 세월. 그 끝에 도훈이가 스스로 앞길을 개척하겠다고 했을 때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다. 그래도 부모란 게 뭔가. 자식이 살겠다는데 돕는 거지.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아온 세월이었다. 도훈은 이미 떠날 짐을 챙기고 있었다. 마당 한쪽에 쌓인 여행 가방 2개. 그리고 미리 뽑아놓은 비행기표. 모든 것이 빨리도 준비되어 있었다. 영희는 생각했다. 내일 아침 이 도장을 찍고 나면 우리 부부는 전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된다. 하지만 동시에 도훈이는 날아오를 것이다. 이제 진짜 어른이 되겠지. 성공해서 돌아와서 우리 곁에 있어 주겠지. 그렇게 믿기로 했다. 믿지 않으면 무엇으로 이 선택을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기에. 새벽 4시. 영희는 다시 도장을 열어 쳐다봤다. 빨간 인주가 묻은 조그마한 나무 인장 하나. 그 안에 평생이 담겨 있었다. 유학을 떠난 아들은 10년 만에 돌아왔다. 캐리어를 끄는 박도훈의 뒷모습을 본 순간 장영희는 숨을 멈췄다. 고생 끝에 돌아온 아들 정말로 성공해서 온 것만 같았다. 하지만 도훈의 첫마디는 여사가 상상하던 그 모든 장면을 무너뜨렸다. 차 한 잔도 마시기 전 아들은 말했다. 어머니, 아버지, 저 결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부 쪽에서 전세집은 준비해 오라고 하네요. 혹시 예전에 말씀하신 그 집 아직 가지고 계시죠? 박춘복은 말없이 고개를 떨궜다. 그 집은 지금 부부가 간신히 월세를 내며 살고 있는 공간이었다. 논밭 팔아 유학 보낸 뒤 보증금 남은 돈으로 어렵사리 얻은 집. 거기마저 내놓으면 이젠 어디로 가란 말인가. 도훈은 잠시 눈치를 살폈지만 곧 말을 이었다. 이제 저도 새 출발해야죠. 두 분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전세금만 조금 보태주세요. 조금이라는 말. 춘복은 그 단어가 유난히 거슬렸다. 그 조금은 지금 부부에게 있어선 전부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영희는 아들의 눈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눈동자에 담긴 간절함은 거절할 수 없는 것이었다. 며칠 후 박춘복은 조용히 전세 계약을 해지했다. 보증금을 도운 계좌로 넘기고 나니 남은 돈은 손에 쥘 수조차 없을 만큼 작았다. 부동산에서 소개해준 원룸 2칸짜리 낡은 반지하. 햇빛은 거의 들지 않았고 주방엔 쥐가 한 번쯤 지나간 흔적이 있었다. 박춘복은 묵묵히 짐을 날랐다. 장롱은 들어가지 않았고 작은 밥상 하나를 겨우 들여놨다. 영희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밤새 구석진 방에서 이불을 폈다. 습기 찬 벽엔 곰팡이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 찌개를 끓이다가 가스가 꺼졌다. 가스통도 교체해야 했지만 둘 다 그 사실을 그냥 지나쳤다. 대신 전기포트에 물을 데워 라면 하나를 나눠 먹었다. 춘복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그래도 아들 신혼집 마련했으니 잘 살겠지. 영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작은 물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무언가 끓어오르는 듯 했지만 그걸 꾹 삼켜내고 있었다. 며칠 뒤 도훈은 신혼집 인테리어 사진을 보내왔다. 대리석 바닥, 시스템 주방, 큰 창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새 아파트. 사진을 바라보던 박춘복은 한참 동안 화면을 꺼내보지도 않았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이웃 김 노인이 물었다. 요즘은 아들이 잘 모시죠? 같이 사는 거예요? 그 물음에 춘복은 말끝을 흐렸다. 잘 지내죠. 그날 밤 영희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 집이 이렇게 좁아졌는데 아들 마음도 좁아진 것 같아요. 춘복은 말없이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다. 그동안 참고 있던 연기가 이제는 입안에서 사무치듯 퍼져나갔다. 그날도 특별할 것 없는 하루였다. 장영희는 시장에서 값싼 시래기를 사서 된장국을 끓였다. 박춘복은 싱크대 밑을 수리하다 허리를 잡고 일어섰다. 좁고 축축한 반지하, 그들은 불편한 삶에 익숙해지려 애쓰고 있었다. 휴대전화 진동이 울렸다. 영희는 천천히 화면을 눌렀다. 이웃 아주머니였다. 건넨 첫 마디가 뜻밖이었다. 어머님, 어제 결혼식 잘 다녀오셨어요? 도훈이 결혼식 사진 보니까 어머님도 한복 곱게 입고 찍으셨던데.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수저가 바닥에 떨어졌다. 영희는 얼어붙은 듯 대답하지 못했고 입가에 묻은 된장도 닦지 않았다. 핸드폰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녀는 조심스레 물었다. 무슨 사진이요? 상대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도훈이 SNS에 올렸던데요. 신부도 예쁘고 식장도 아주 고급이더라고요. 어머님 사진도 있던 것 같던데요. 전화를 끊은 뒤 영희는 도훈의 SNS를 찾아 헤맸다. 몇 번의 로그인 실패 끝에 겨우 들어간 페이지. 거기엔 이미 수십 장의 결혼식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웨딩홀 부케, 하객들, 그리고 신부 부모님과 나란히 선 단체 사진. 그러나 그 어떤 사진에도 박춘복, 장영희 부부는 없었다. 단 한 장도, 단 한 컷도. 손에 핸드폰을 든 채 영희는 마루에 털썩 주저앉았다. 숨이 막히고 심장이 조여드는 듯했다. 도훈에게 전화를 걸어보려다 다시 화면을 껐다.
자신이 뭔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혹시 일부러 뺀 걸까? 설마. 그때 춘복이 돌아왔다. 작업장에서 구해온 중고 의자 하나를 들고 계단을 올라오는 중이었다. 영희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말해봤자 더 아플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춘복은 영희의 눈빛을 보고 바로 알아챘다. 그는 조용히 물었다. 무슨 일 있어요? 영희는 끝내 말하지 못했다. 대신 핸드폰 화면을 내밀었다. 사진첩을 넘기던 춘복의 손이 멈췄다. 그의 얼굴에서 감정이 천천히 빠져나가는 듯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던 그는 천천히 일어났다. 작은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 조용히 앉아 신문지를 펴고 담배를 피웠다. 방 안엔 곰팡이 냄새와 연기가 뒤섞여 묘한 무게를 만들었다. 그날 밤 영희는 처음으로 밥을 넘기지 못했다. 반찬 하나 건드리지 못한 채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춘복은 아무 말 없이 국을 떠먹었다. 국이 식었지만 그저 먹는 척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다. 식사가 끝난 후 영희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 너무 바보 같지 않아요? 춘복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날 밤 그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인가 꺼림칙한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다. 결혼식 이후 박춘복은 아들 도훈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다. 장영희 역시 아무 말 없었다. 식은 밥상 앞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피하며 하루를 넘겼다. 그러나 마음속에 남은 건 씁쓸한 후회와 참기 어려운 궁금함이었다. 며칠 뒤 장영희는 조용히 신문지에 주소 하나를 적었다. 도훈이 과거에 잠깐 언급했던 새 신혼집의 동네 이름. 영희는 그곳 근처 교회를 검색해 동선을 따라간 뒤 그 주소를 추측했다. 하루를 쏟아부은 끝에 결국 맞을 것 같은 아파트를 찾아냈다. 그래도 얼굴은 봐야 하지 않겠어요? 영희의 말에 춘복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 그냥 잘 사는 얼굴만이라도 보면 그걸로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낡은 옷을 갈아입고 지하철을 탔다. 바깥은 눈발이 흩날렸다. 눈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쌓이고 있었다. 한참을 헤매던 끝에 두 사람은 도훈이 살고 있는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했다. 새로 지은 고급 아파트 단지. 출입문마다 번호키가 붙어 있었다. 영희는 경비실에 부탁해 초인종을 눌러달라고 했다. 도어락이 열린 건 2분 뒤였다. 문이 열리고 낯선 여자가 고개를 내밀었다. 그녀는 짧은 치마에 진한 화장을 한 채로 두 사람을 쳐다보았다. 아들 도훈의 아내였다. 그녀는 눈살을 찌푸렸다. 누구세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 도훈이 어머니예요. 한번 얼굴 보려고 왔어요. 그 말에 여자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었다. 순간 고개를 뒤로 돌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도훈 씨, 부모님 왔어요. 안쪽에서 무슨 말인지 모를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고 여자는 다시 고개를 내밀었다.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여긴 오시면 안 돼요. 도훈 씨도 지금 좀 곤란하다고 해요. 그 말에 춘복의 손이 주먹처럼 움켜쥐어졌다. 영희는 당황한 듯 며느리의 눈치를 살폈다. 잠깐이면 돼요. 우리 식장에도 못 갔고 그냥 얼굴 한 번만 보면 돼요. 여자는 웃음을 흘리듯 내뱉었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찾아오시면 곤란하죠.
여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부모님 체면 다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도훈 씨도요. 이제 자기 인생 사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왜 남의 인생을 자꾸 붙잡고 계세요? 그 순간 춘복은 눈빛이 바뀌었다. 그의 발끝부터 가슴까지 무언가 천천히 타오르는 듯 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됐습니다. 이만 가보죠. 영희는 문 앞에서 마지막 한 번 고개를 들었다. 도훈이 문 너머 어딘가에 서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아들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부모의 얼굴 앞에서 그는 그냥 침묵하고 있었다. 문은 천천히 닫혔다. 전자음이 짧게 울렸다. 그리고 모든 소리는 끊겼다. 아파트 입구를 나서며 영희는 흐느꼈다.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른 손으로 춘복의 소매를 붙잡았다. 춘복은 그런 아내를 천천히 안았다. 그리고 말했다. 다신 오지 말자. 다신 아들 찾아가지 말자. 눈은 그새 발목까지 쌓였다. 그 눈 위를 무거운 발걸음 두 짝이 조용히 지나갔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빗줄기가 거세게 쏟아졌다. 박춘복과 장영희는 말없이 터미널 광장에 서 있었다. 빗방울이 얼굴을 적셨지만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서로의 몸도 마음도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다. 우리 자식 때문에 너무 바보처럼 살았네요. 장영희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는 붉게 물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울음을 참았다. 지금은 눈물보다 현실이 더 무서웠다. 박춘복은 잠시 말이 없었다. 허공을 응시하다가 조용히 뒷주머니에서 지폐 몇 장을 꺼내 아내 손에 쥐어주었다. 이 돈으로 택시 타고 집에 가자고. 그는 눈물을 삼켰다.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지만 남자답게 무너지는 자신을 감추는 일이 점점 힘겨워졌다. 장영희는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몸을 서로 가까이 하며 터미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두 손은 무겁게 맞잡혔고 그 작은 온기가 겨우 그들을 지탱했다. 춘복은 며칠간 종적을 감췄다. 영희는 집에서 말없이 밥을 하고 전화를 받지 않았다. 서로를 걱정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상처를 쉽게 드러내지 못했다. 하루는 춘복이 문을 열고 돌아왔다. 손에 낡은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춘복은 아무 말 없이 편지를 건넸다. 편지에는 도훈의 글씨체가 담겨 있었다. 부모님, 죄송합니다. 저도 많이 힘듭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겠습니다. 영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지만 이번에는 오랜 세월 쌓인 슬픔과 함께 묘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부부는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잠들었다. 아픔을 견디는 그들의 눈빛은 서서히 단단해지고 있었다. 며칠간 집을 비웠던 박춘복이 조용히 문을 열고 돌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과는 다른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 봉투 속에는 폐가 한 채의 계약서가 있었다. 작은 텃밭이 딸린 오래된 집이었다. 장영희는 처음엔 그 집이 무엇인지 몰랐다. 춘복은 무거운 마음으로 말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할 생각이다. 우리 둘만을 위해서. 도훈이는 이제 우리 곁에 없다. 기다릴 필요도 기대할 필요도 없다. 영희는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 세월 자식만 바라보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자고 마음먹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새 집으로 이사했다. 좁고 낡았지만 온전한 우리의 공간이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지만 텃밭을 가꾸며 조금씩 마음이 풀렸다. 춘복은 손수삽을 들고 땅을 파며 옛날 생각을 되살렸다. 영희는 작은 꽃씨를 심고 가꾸며 새 희망을 품었다. 그렇게 서로의 손을 잡고 땅을 일구는 시간은 잃었던 존엄을 되찾는 과정이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우리만의 공간에서 그들은 다시 웃음을 되찾았다. 어려웠던 세월도 상처 입은 마음도 서서히 치유되고 있었다. 비록 물질적인 풍요는 없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평화와 단단함이 배어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는 우리만의 삶이다. 누구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없다.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던 어느 날, 박춘복과 장영희는 동네 경로당으로 향했다. 좁은 골목길을 걷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 보였다. 경로당은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춘복은 늘 그랬듯 반가운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떤 소식들이 있나요? 영희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을 띄었다.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은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중 한 어르신이 조용히 말했다. 도훈이가 전세금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던데 알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 소식이 믿기 어려웠지만 누군가의 입을 통해 들려온 사실이었다. 춘복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말했다. 그래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나 그의 눈빛은 어딘가 멀리 향해 있었다. 영희는 마음 한켠이 쓰라렸다. 그래도 우리는 이제 그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아야죠. 그 말을 듣던 경로당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두 사람은 조용히 아들 사진을 꺼내 불에 태웠다. 사진 속 웃음은 이제 먼 기억일 뿐이었다. 불꽃이 타오르며 과거를 함께 태워버리는 듯했다. 이제 그들은 완전히 과거를 내려놓았다. 사랑과 희생으로 점철된 세월이었지만 앞으로는 자신들의 삶을 살기로 했다.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던 상처가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다. 텃밭에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던 어느 아침, 박춘복과 장영희는 함께 앉아 고구마 싹을 바라보고 있었다. 낡고 허름한 집이지만 두 사람에게는 이 공간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다. 이제야 숨 쉬는 것 같아요. 영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춘복도 고개를 끄덕이며 잔잔한 미소로 답했다. 그래요. 이제 우리만의 삶이죠. 멀리서 도훈의 이름이 바람에 실려 들려왔다. 하지만 두 사람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아들의 이름이 더 이상 그들의 마음을 흔들지 않았다. 잃은 것은 많았지만 잃지 않은 것도 있었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엄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이들의 삶은 풍요로웠다. 가끔 동네 사람들은 부부를 보고 말했다. 저분들은 참 강인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말 속에는 존경과 연민이 묻어 있었다. 춘복과 영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온 두 사람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그 손에는 삶의 무게와 사랑이 함께 담겨 있었다. 해가 저물어 가고 텃밭에 부드러운 바람이 불었다. 부부는 눈부신 노을을 바라보며 묵묵히 서로의 존재에 감사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를 지키고 존중하는 법을 배운 두 사람의 이야기는 그렇게 조용히 마무리되었다.
있었다.